3살 난 아들을 바라보는 부부의 눈에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친 비극. 그것은 재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세 사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5년 3월 15일 밤 9시 중국 서안 고릉구 마가완 샤오왕이 형 왕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샤오왕의 형 왕씨는 몇 년 전에 결혼해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샤오왕은 형 왕씨와 사이가 좋아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3일 전부터 형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형수인 장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샤오왕이 형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형,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 벨을 누른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샤오왕이 아무리 현관문을 두드려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샤오왕이 열쇠공을 부릅니다. 잠시 후 열쇠공이 도착하고 현관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 고기 썩은 것 같은 역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불안감을 억누르며 샤오왕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으악! 집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샤오왕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기, 저희 형이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샤오왕의 형, 왕씨의 집은 아파트 10층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서둘러 왕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훼손된 신체가 현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일가족 3명으로 32세의 왕씨, 왕씨의 아내 26세 장혜영, 그리고 이들의 3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왕씨의 집 현관문과 창문에서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뒤진 듯한 흔적은 있었지만 가구나 전자제품 등 딱히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죠.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먼저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섭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4일 저녁 6시 59분 의문의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섭니다. 남성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으며 빨간색 윗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 왕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상 이 남성이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왕씨의 집에 들어가고 2시간 45분 뒤인 밤 9시 45분에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남성의 옷을 주목해 주십시오. 남성이 옷을 바꿔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왕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왕씨의 가방을 메고 있죠. CCTV 화면에 비친 그는 어딘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할 당시 경찰은 왕씨의 지갑과 은행카드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 용의자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왕씨의 은행카드 사용 기록을 조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당일 한 은행의 ATM기에서 1300위안이 인출된 기록을 찾아냅니다. 경찰은 해당 은행으로 갑니다. ATM기에 설치된 CCTV에 용의자의 얼굴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사건 수사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던 그때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사건 현장에서 약 20km쯤 떨어진 남강 신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골목 사이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해서 열어봤는데 사람인 것 같아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강 신촌으로 출동합니다. DNA 분석 결과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된 신체와
왕씨 가족 3명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용의자는 왕씨의 집, 고른구 아파트 10층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왕씨 가족 신체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곳에 유기한 것입니다. 남강 신촌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곳은 안타깝게도 CCTV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산시성 경찰청 산하에 있는 서안시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왕씨 일가족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때 CCTV 영상 분석팀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5일 아침, 용의자가 다시 피해자 왕씨 집으로 옵니다. 이전과 달리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용의자가 다시 온 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다. 용의자가 왕씨 집에 들어가고 8시간 후 오후 5시 42분, 용의자가 CCTV 화면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확인 결과 CCTV 화면에서 용의자가 끌던 가방과 남강 신촌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들어있던 가방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범인은 왕씨 가족 3명을 죽이고 그들을 다른 곳에 유기하기 위해 다음날 다시 왕씨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행각은 잔인함과 대담함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이때 서안시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장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피해자 여성을 알아요. 장혜영이라고 제 친구예요. 제 남자친구 리박의 짓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장환이라는 여성의 전화로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리박, 1990년 2월 5일 출생, 서안시 토박이입니다. 키 175cm, 마르고 다부진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박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3월 18일, 서안시 경찰은 현상금 6만 위안을 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이후 서안경찰로 2천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현상금을 노린 거짓 제보였습니다. 리박의 어머니는 리박의 아들, 2살 된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 리박의 범행 소식을 들은 리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수를 하라며 문자를 보내지만 아들로부터 회신은 오지 않습니다. 3월 23일 새벽, 경찰은 리박이 서안을 떠나 보게시로 갔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경찰은 바로 보게시로 출동합니다. 오전 9시,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보게시의 한 PC방에서 리박을 봤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리박이 있다는 PC방 앞으로 가 잠복합니다. 마침 리박이 아침을 먹기 위해 PC방을 나옵니다. 경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리박을 체포합니다. 경찰은 리박이 왕씨 가족을 유기한 남강 신촌의 골목으로 리박을 데려갑니다. 가방을 어디에 버렸죠? 오른쪽에요. 가방 색깔은? 하나는 분홍색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리박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서안시를 떠나 함양으로 갔다 다시 보게시로 갔습니다. 리박은 보게시에서 민박집을 찾아 숙박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박집 사장이 신분증을 요청하자 신분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진 그는 민박집 대신 PC방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리박은 나흘 동안 PC방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게임을 하고 밤이 되면 사람들 눈을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죠. 10여일에 걸친 경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리박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리박의 어린 시절은 부도했습니다.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가 재혼합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리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리박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함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합니다. 어머니는 매달 리박에게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챙겨줍니다. 덕분에 리박은 정서적인 결핍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리박은 한동안
유흥업소 보안요원으로 일합니다. 2012년 22살이 된 리박은 결혼해 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 이때가 리박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7월 리박은 서서히 결혼 생활의 실증을 느낍니다. 그는 장환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장환은 리박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환은 앞서 경찰서에 전화해 리박이 범인이라고 신고한 여성입니다. 그는 아내 몰래 장환을 만납니다. 바람을 피우면서 리박은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도 줘야 했고 여자친구 장환의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리박의 어머니는 매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 한 번 한 적 없이 어머니가 주는 돈에 기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리박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자친구 장환이 사달라고 하는 것들을 사주기엔 어머니가 주는 돈만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 진짜 그것도 못 사준단 말이야? 정환의 비아냥의 자존심이 상한 리박은 도둑질을 해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로 합니다. 2015년 3월 초, 리박은 여자친구 장환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내내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리박은 몰래 장환의 휴대전화를 훔쳐봅니다. 그리고 장환의 휴대전화에서 그녀의 친구 장혜영의 SNS를 보게 됩니다. 장혜영은 SNS로 화장품을 팔고 있었는데 SNS 속 그녀의 삶은 무척 화려하고 호화스러웠습니다. 딱 봐도 부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리박은 생각합니다. 찾았다. 이 여자다. 며칠 후 2015년 3월 14일 리박이 여자친구 장환을 만나 말합니다. 나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전화기 좀 빌려줘. 장환은 별 의심 없이 전화기를 빌려줍니다. 리박은 장환의 휴대전화로 장환 인척 장혜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클렌징 폼 2개 좀. 내가 일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대신 갈 거야. 좀 부탁해. 문자를 받은 장혜영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으로 오라고 답합니다. 리박은 장혜영이 말한 시간에 맞춰 장혜영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장혜영과 그녀의 남편 왕씨, 그리고 3살 난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장씨 부부는 리박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같이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분 후 리박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장씨 부부는 리박에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살피던 리박은 장씨가 빈 그릇을 들고 부엌 쪽으로 가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왕씨에게 달려듭니다. 돈 내놔! 왕씨가 소리치자 리박의 품에서 칼을 꺼내 휘두릅니다. 남편의 비명을 들은 장씨가 부엌에서 뛰쳐나옵니다. 피범벅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본 장씨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리박은 장씨를 위협하며 말합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 내놔! 리박의 말에 장씨는 지갑을 건네주며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지갑에는 현금 500위안과 은행카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행카드 비밀번호 말해! 장씨는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리박이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는 사이 장씨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도와주세요! 리박은 재빠르게 도망가는 그녀를 붙잡아 그 자리에서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낀 장씨의 어린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리박에게도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까지는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울자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리박은 장씨의 집을 나와 은행 ATM기를 찾아갑니다. 그는 장씨가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카드의 잔액을 조회합니다. 헉! 리박은 장혜영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드에 엄청난 돈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카드에는 13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 500위안까지 하면 1800위안. 리박은 고작 1800위안 때문에 일가족을 모두 죽인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과에 리박은 크게 당황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실 장혜영은 부자가 아닙니다. 남편 왕씨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녀가 SNS에 올린 사진들 대부분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운받아 자기 것인 양 올린 것이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있던 장혜영은 남들에게 잘 사는 척, 잘 나가는 척 보여야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남의 것을 가져와 자기 SNS에 올린 것이었죠. 리박은 다시 장혜영의 집으로 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나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3월 15일 아침 9시 22분 리박은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전날과 달리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다시 장혜영의 집으로 갑니다. 리박은 장씨와 남편 왕씨, 아들 3명을 화장실로 옮긴 뒤 신체를 잘라 작업합니다. 그리고 장씨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찾아 작업한 장씨 가족을 가방 안에 넣습니다. 하지만 가방 2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달리 일이 흘러가자 리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땅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리박은 여자친구 창원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너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장혜영이야. 널 위한 일이었다는 것만 알아줘. 리박은 장원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리박과의 통화를 끝내고 장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전화기로 이런 짓을 벌여? 그래놓고 내 핑계를 대? 날 위한 일이었다니. 참나. 잠깐. 그럼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단 소리잖아. 이대로 있다간 까딱하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판국입니다. 장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경찰에 연락해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리박은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자신의 행동에 경솔했다는 걸 곧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죠. 리박은 가방에 담지 못한 신체들을 그냥 집에 두기로 합니다. 몸을 숨기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 그는 택시를 타고 남강 신촌으로 갑니다. 아파트 사이 골목길에 장씨 가족이 든 가방을 버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는 유흥업소 보안요원으로 일했을 당시 범죄 수사물을 즐겨봤습니다. 리박은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대로 길에서 경찰이나 경찰차를 봐도 당황하지 않고 몸을 숨길 장소를 찾습니다. 그는 보게시로 가서 24시간 운영하는 PC방에서 지냅니다. 어머니로부터 자수를 권하는 문자도 받고 자기 앞으로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다는 뉴스도 봤지만 그는 자수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0일을 보내다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체포 당시 그의 손에는 614.5 위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서안시 중구빈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리박은 실수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장 씨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하지만 재판부는 리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리박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리박은 항소하지 않습니다. 2017년 9월 리박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중국인들은 리박의 죄는 반박의 여지가 없고 잘못이 맞다면서도 한편으로 장혜영이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 한평생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기가 죽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종이에 적습니다. 종이에는 2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찰은 과연 다음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광시성 러청 2007년 기준 인구 37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로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무라오족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2013년 3월 26일 유난히도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러청현의 한 호텔에서 일하는 주모 씨는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투숙객이 한꺼번에 체크아웃을 하는 아침은 호텔에서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주모 씨는 호텔 청소부입니다. 7층 객실을 청소하던 주모 씨는 8716호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오전 10시 30분경 한 젊은 남성이 8716호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퍽퍽퍽 방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모 씨는 겁이 나 차마 방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사실을 프런트 매니저에게 보고합니다. 호텔 직원 2명이 8716호를 찾아갑니다. 직원은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가장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하우스키핑입니다. 계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제가 들어가서 객실 정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호텔 직원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방에 들어가서 안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주모 씨가 들은 게 텔레비전 소리일 수도 있는 데다 진짜 싸움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우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12시 30분경 8716호에서 남성이 한 명 나옵니다. 방을 나온 남성이 주모 씨에게 말합니다. 저기 아주머니, 이 방은 내가 청소했으니까 청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괜히 노크도 하지 마세요. 청소도 하지 말고 노크도 하지 말라. 영 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손님하고 시비 붙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모 씨는 일단 손님이 요구한 대로 합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주모 씨는 내내 8716호가 신경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 심상치 않은 소리였는데 아무래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모 씨는 8716호 문을 두드립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주모 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몸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방 모퉁이에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주모 씨는 당장 프런트 매니저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매니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8716호 객실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침대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남성은 이미 숨진 지 몇 시간은 지나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은 벽이건 바닥이건 할 것 없이 온통 피자국이었고 벽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피해 남성은 20세 정도로 보이는 앳된 청년으로 오전 11시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둔기에 의해 뒤통수를 여러 차례 맞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무심코 손전등으로 침대 밑을 비춰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두 다리가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침대 밑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용히 방을 나와 지원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방에서 8716호를 주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한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8716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빠르게 침대 주변을 포위하고 침대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 숨진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남성은 40대로 사망 시간은 약 오전 10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침대 옆에서 발견된 20대 남성보다 약 1시간 정도 빨랐습니다. 40대 피해 남성 역시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들었다던 퍽퍽퍽 하는 소리는 피해자가 맞는 소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과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퍽퍽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대가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권총 커버와 탄환 한 발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권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총을 가지고 있다. 범인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팀을 꾸려 범인을 추적합니다. 먼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 체크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크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교롭게도 25일 호텔 시스템이 고장나 체크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8716호에 숙박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뚱뚱한 편이었고 앞머리가 벗겨졌어요. 여기 사투리가 심했던 걸로 봐서 여기 러청 사람일 거예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말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25일 아침 8702호, 8703호, 그리고 8716호 방 3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사용한 방은 8716호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두 방, 8702호와 8703호도 조사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20대 피해 남성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의 오단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소호, 당시 나이 20세. 다른 피해 남성의 신원 역시 밝혀지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름 사군. 그는 러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림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꽤 부유한 편이었죠.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고 다른 한 팀은 호텔에 남아 계속 수사하기로 합니다. 20대 피해자 소원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손자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로청에 갔다고 했습니다. 잠시 로청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죠. 그러나 손자가 로청에 간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아 노부부는 손자 소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40대 피해자 사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기 말투였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가서 자기가 대신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아 다시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경찰은 피해 남성 2명의 가족에게서 별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한편 호텔에 남아 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의 눈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3월 26일 오전 9시 59분 2명의 남성이 8716호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대머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대머리 남성의 인상착의가 호텔 직원이 말한 용의자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목합니다. 낮 12시 34분 용의자로 추정되는 대머리 남성이 야구 모자를 쓰고 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복도 양쪽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호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집한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나이는 40에서 50대로 추정되며 뚱뚱한 편이고 거의 대머리였습니다. 경찰은 8716호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좋기 100개도 넘어 보였는데 일부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다 노대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 옆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번호로 전화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이용해 노대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는 피해 남성 중 한 명인 20세 소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에 피해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니 경찰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종이 조각들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쓰레기통 안에 있는 종이 조각을 모두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한 장 한 장 종이 조각을 이어 붙입니다. 오후 4시
종이 조각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이 나자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무슨 명당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사람 이름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번호, 그리고 사람 이름 앞에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군과 소의 이름도 보입니다. 사군의 이름 앞에는 10시, 소의 이름 앞에는 11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10시와 11시, 두 피해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종이는 일명 데스노트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대상과 시간을 적어놓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과도, 세막대기, 총, 방 3개 등등. 범인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명단에 적힌 사람 순서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종이에는 총 26명의 사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숨진 2명을 제외한 24명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숨진 소의 아버지, 노대였습니다. 그가 범인의 다음 표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노대의 집으로 전화합니다. 노대는 점심을 먹고 반려견과 함께 엽총을 가지고 근처 시오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노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시오산으로 갑니다. 시오산은 규모가 꽤 큰 산입니다. 무턱대고 그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산으로 올라가는 노대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알려준 길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산 중턱쯤에 다다르자 노대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트럭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주변에 노대가 있을 겁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합니다. 경찰견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노대의 개였습니다. 불길함이 엄습해 옵니다. 잠시 후 경찰은 큰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노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노대씨, 괜찮으세요? 지금 여기에 계시면 안 돼요. 밀짚 모자를 쓴 노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대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약 3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2건의 사건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대의 엽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현재 2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에는 26명이 적혀 있었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23명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저녁 7시, 경찰은 종이 조각들을 이어붙여 완벽하게 복원합니다. 총 3장으로 한 작은 마을 사람들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글귀가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이는 족족 다 없애버린다. 종이에 적힌 사람들이 한 마을 사람들인 걸로 보아 범인은 그 마을과 관련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중 한 명이 종이에 적혀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알아봅니다. 그의 이름은 허담비, 판양촌 석동둔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 간부입니다. 경찰은 허담비의 집으로 갑니다. 다행히 그는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통해 석동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간의 일을 알리며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경찰이 허담비에게 묻습니다. 최근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해요. 허담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단문회. 그는 마을의 임야 관련한 사업 문제로 최근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CCTV 속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허담비는 그가 바로 단문회라고 말합니다. 단문회, 루어청 사람입니다. 당시 나이 49세.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성격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그는 교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단문회는 사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큰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된 단문회는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 그가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다니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문회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죠.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마을 경비를 강화하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노대가 발견된 시오사는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단문회가 곧 마을로 올 겁니다. 경찰은 마을과 연결된 도로와 거리에 인력을 배치하고 단문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저녁 8시, 두 발의 총성이 고요했던 작은 마을의 저녁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은 총소리가 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 근처에서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무사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낚시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강 기슭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다행히 총알이 A를 비껴나갑니다. 하지만 총구는 여전히 A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괴한이 다시 한 방을 쏘지만 이 역시도 A를 비껴나갑니다. A는 낚싯대를 들고 괴한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 총을 떨어뜨린 괴한이 도망칩니다. 날이 어두워 A는 괴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강 근처에서 부러진 엽총과 권총을 발견합니다. 엽총은 노대의 것이었습니다. A가 괴한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경찰은 그가 단문회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지원 병력을 보충해 마을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단문회의 뒤를 쫓습니다. 단문회 포위 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때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단문회였습니다. 자수하려고 해요. 그는 정말 자수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켜 도망가려고 하는 걸까요? 경찰은 단문회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갑니다. 밤 11시,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단문회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그를 둘러싸고 체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단문회를 검거하기까지 약 1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자백합니다. 지금부터 단문회의 진술 내용에 근거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단문회는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시오산에서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는 곧 큰 돈을 벌죠. 단문회는 사업 규모를 확장해 목재 가공 공장을 만듭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러자 단문회의 오랜 친구 노대와 사군이 그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단문회에게 투자하겠다며 동업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단문회는 오랜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업 규모를 더 확장합니다. 그는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단문회의 생각과 달리 이후 사업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 단문회가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노대와 사군은 단문회를 찾아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독촉합니다. 하지만 단문회는 돈이 없었죠. 오랜 친구 사이였던 단문회와 노대, 사군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문회가 관리하는 산지가 그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단문회가 마음대로 조상의 땅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단문회가 일을 하지 못하게 시위하고 심어놓은 묘목을 모두 뽑아버리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로 인해 단문회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내몰립니다. 동업자이자 한때 친구였던 노대와 사구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단문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매일 그를 위협합니다. 거기다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시위,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단문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종이에 자신을 이런 나락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처치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매일 그를 괴롭히던 친구 노대와 사군입니다. 단문회는 돈을 주겠다며 사군을 호텔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군이 방심한 틈을 타
단문에는 새몽둥이로 사군의 뒤통수를 갈깁니다. 사군을 죽인 단문에는 이번에는 노대의 아들 소호를 부릅니다. 사실 소호는 단문해와 아무런 원한이 없었습니다. 단문해의 아들은 마르고 허약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들은 가족을 지킬 힘이 없었죠. 훗날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면 사군의 아들 소호가 자기 가족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호환을 없애기 위해 사군의 아들 소호도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단문에는 소호, 그 다음은 그의 아버지 노대를 타깃으로 잡습니다. 소호가 8716호 호텔방으로 들어오고 단문에는 사군과 같은 방법으로 소호의 목숨을 노립니다. 하지만 젊은 소호는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때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이들이 다투는 걸 듣게 됩니다. 단문에는 소호를 죽이고 계획대로 그의 아버지 노대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말합니다. 노대가 사냥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자 단문에는 자기가 시오산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문에는 시오산 중턱에서 이전 두 명과 같은 방법으로 노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단문에는 먼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를 향해 총을 2번 발사하지만 다 빗나가고 맙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남성이 단문해에게 달려와 거세게 저항하자 당황한 단문해는 그만 총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그 후 그는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합니다. 여기까지가 단문해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말을 예상한 듯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2014년 6월 24일 하지시 중구빈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하고 그 수법이 잔인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단문에는 2011년 2월 불법으로 나무를 벌채했으며 줄곧 불법 총기를 소지했습니다. 11월 3일 재판부는 단문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단문해는 법정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후 생각을 바꿔 항소를 제기합니다. 2015년 2심 재판에서 법정에선 단문해가 말합니다. 난 빚독촉에 시달렸어요. 정말 죽는 이만도 못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단문해는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2심 판결 역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6년 단문해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적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필적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와 상황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필적은 지문이나 DNA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필체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장래희가 사라집니다. 경찰은 장래희를 찾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지만 끝내 장래희를 찾지 못합니다. 단서는 범인이 남기고 간 몇 장의 쪽지뿐. 경찰은 과연 장래희를 구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8년 1월 30일 후베이 첸장시에 있는 한 마을이 오랜만에 떠들썩합니다. 긴 설 연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저마다 음식 준비로 분주하고 거리는 폭죽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모두 설 연휴를 즐기고 있는 이때 강한 유전 석유개발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는 장창건은 연휴에도 근무를 하고 이제 막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 혼자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어린아들 장래희 생각에 장창건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장창건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심심했던 아들 장래희가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녁 7시
아들 장래희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올 때가 됐는데 배고플 텐데. 이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장창건은 아들 장래희를 찾아 나섭니다. 아들의 친구들 집을 찾아가 보지만 장래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졌단 생각에 덜컥 겁이 난 장창건은 직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밤새 장래희를 찾아다니지만 그 어디서도 장래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이웃 주민 한 명이 장래희의 신발 한 짝을 가져옵니다. 장창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 장래희의 신발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장창건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봅니다. 당신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 닭볶음면 가게 앞 나무 밑에서 쪽지를 찾을 것. 누군가 아들 장래희를 데려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창건은 바로 닭볶음면 가게로 달려갑니다. 가게 앞 나무 아래에서 두 번째 쪽지를 발견합니다. 당신 아들은 잘 있다. 6,500위안을 신문지에 싸서 7번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아래에 둘 것. 1월 31일 오전 10시 장창건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6,500위안을 가지고 사복경찰과 함께 7번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장창건은 가지고 온 돈을 신문지에 잘 싸서 범인이 말한 장소에 둡니다. 하지만 범인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먼저 장창건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7번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잠복합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의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창건이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뒤 그의 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다시 돈을 가지고 7번 버스 정류장에서 쪽지를 찾아. 경찰은 7번 버스 정류장 근처에 수사 인력을 늘립니다. 경찰은 범인이 쪽지를 놓고 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장창건은 7번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세 번째 쪽지를 발견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게 좋을 거야. 장래희는 샤시에 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들을 만날 수 있어. 이 쪽지를 가지고 상량 1중학교로 갈 것.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인 서 과장은 마치 자신이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찰이 개미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범인이 언제 와서 이 쪽지를 두고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 과장은 경찰 내부에 범인을 돕는 조력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같이 있는 사람의 존재를 언급한 걸로 보아 범인은 경찰의 존재를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더 조심히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부하 직원 2명을 데리고 장래희의 아버지 장창건과 함께 상량일 중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번째 쪽지를 발견합니다. 6,500위안은 잘 가지고 왔나? 돈을 신문지로 잘 감쌀 것. 디자인실 입구에서 차를 타고 샤시형 매표소로 갈 것. 거기에 가면 쪽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조심해. 우리는 모레 광주로 떠나. 그러면 당신은 아들을 영영 만날 수 없겠지. 감히 경찰에 신고하다니. 아들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한가 보군. 범인은 경찰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장창건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고 경찰의 신고에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장래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범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장창건과 경찰은 범인이 시키는 대로 샤시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범인이 말한 쪽지를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장창건은 첸장시, 샤시 등 범인이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지만 범인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도 가지고 가지 않았죠. 이렇다는 건 범인의 목적이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수사에 혼란을 주고 장창건과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장창건과 경찰은 섬뜩한 내용이 담긴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돈을 1,000위안 더 올린다. 그럼 장래희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그동안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던 장창건의 굳은 마음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잠시 후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는 아직 장래희는 무사하다며
경찰과 함께 이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지의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바로 끊습니다. 경찰은 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쫓지만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1998년에는 지금처럼 CCTV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아 범인의 인상착이나 동선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창건은 범인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18번째 쪽지를 발견합니다. 다리를 건너 정자로 올 것. 거기에 쪽지가 있다. 장창건은 바로 정자로 달려가지만 쪽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8번째 쪽지를 끝으로 범인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18장의 쪽지의 글씨체가 모두 제각각이라 한 사람이 벌인 짓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장래일을 찾는 수색 작업을 계속하지만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장래희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점점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1998년 2월 26일 오후 장래희가 사라진 지 27일이 흘렀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잠시 쉬고 있는데 배수관 안에 사람의 형체가 누워있는 게 보입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수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으아! 어린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놀란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배수관에서 발견된 어린아이는 장창건의 7살 난 아들 장래희였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장래희의 가족과 주변 인물 등을 조사하지만 딱히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도 사건을 해결할 만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그만 실마리라도 찾고자 쪽지를 발견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지만 유용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8년 후 2006년 10월 24일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장래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사건 현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범인과 관련된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담당 형사 정화는 이전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장창건 부부는 강한유전 석유개발회사 연구소 간부입니다. 집은 부유한 편이었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장씨 부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범인은 아들 장래희의 몸값으로 6,500위안, 우리 돈 11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범인이 요구하는 몸값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전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경찰은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18장의 쪽지에 주목합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필적 전문가 오충이를 찾아갑니다. 그는 글씨체를 통해 범죄자의 성향, 감정, 의도 등을 파악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충이는 종이에 적힌 글씨체를 분석합니다. 18장 쪽지의 글씨체가 모두 다 달랐습니다. 매장, 각기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오충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왼손으로 쓰거나 일부러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글씨체와 구성이 비슷해요. 이건 한 사람이 쓴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서예를 연마한 고등 교육을 받은 이가 작성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오충이는 특히 열이라는 글자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열자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열자를 매우 독특한 형태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로로 쭉 이어진 부분이 보통 2선을 넘지 않습니다. 필적 전문가 오충의도 이런 글씨체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직업적으로 열이라는 글자를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 정화는 어떤 직업이 이 열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그는 교사나 학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쪽지가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범인이 그 위치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아
범인은 이 지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이 다른 지역을 언급한 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얕은 깨로 보였죠. 정화는 지도를 펼쳐 18장의 쪽지가 발견된 지점을 표시합니다. 장래희가 살았던 첸장시와 장래희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4장, 나머지 14장은 모두 상량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지역에서는 한 장의 쪽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중간 지역을 피한 걸까? 그렇다면 여기에 범인이 살고 있다는 건가? 담당 경찰 정화는 쪽지가 발견되지 않은 중간 지역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2개의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한석유대학교와 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전 필적 감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이 교사나 학생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던 정화는 범인이 이 2학교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화는 부하 직원을 보내 2학교를 조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대학교를 조사하던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1988년 기술대학교에서 일하는 보안과 과장 화국헌은 집 신발장에서 수상한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0위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갚겠다.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당신 가족은 큰일을 겪게 될 거야. 돈은 신문지에 잘 싸서 내일 오전 11시까지 상량 버스터미널 화장실 문 앞에 둘 것. 돈은 사용 후 반드시 약속한 기한 내에 돌려줄 것임. 이 쪽지에 적힌 글씨체는 18장의 쪽지에 적힌 글씨체와 달랐습니다. 경찰은 다시 필적 전문가 오충이를 찾아갑니다.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종희가 1988년 강한석유대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나눠준 공책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경찰은 강한석유대학교 교직원 중 한 명이 범인이라고 추정합니다. 2007년 7월 26일 경찰과 필적 전문가 오충이는 강한석유대학교 교직원이 작성한 자료들을 모두 조사합니다. 오충이는 한 장 한 장 자료에 적힌 글씨체를 비교 분석합니다. 그러다 한 교직원이 작성한 이력서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충이가 말합니다. 다른 자료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2007년 7월 27일 저녁 9시 경찰은 주요 용의자 배지군을 교직원 기숙사에서 체포합니다. 그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18장의 쪽지를 꺼내 배지군에게 현장에서 똑같이 써보라고 시킵니다. 배지군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수년간 만들어진 습관은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10자를 배지군이 종이에 적습니다. 18장의 쪽지에 적힌 10자와 같았습니다. 그가 범인임을 확실한 경찰은 강하게 배지군을 압박합니다. 결국 배지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합니다. 배지군, 1962년 출생. 그는 후베이성 감리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배지군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17살이 된 배지군은 강한석유대학교 지질학과에 입학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대학 강사가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배지군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과 가정, 배지군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그의 가족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배지군의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고 배지군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 용돈은 물론이고 동생의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지만 배지군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아껴도 그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지원은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재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으면 좋았으련만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책임지기에 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배지군은 돈을 벌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길을 택합니다. 1988년 12월 18일 배지군은 기술대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의 집에 돈을 요구하는 쪽지를 넣습니다. 그 집이 바로 기술대학교 보안과 과장 화국헌의 집입니다. 그가 돈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경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배지군은 이 방법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살려 다음 범행을 준비합니다. 1998년 1월 30일 오후 4시경
배지구는 7번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4명을 발견합니다. 잠시 후 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한 아이만 남아 놀고 있습니다. 배지구는 아이에게 다가가 살갑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장창건의 아들 7살 장래희입니다. 배지구는 장래희와 이야기하는 도중 그의 부모가 강한석유 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장래희가 입고 있는 옷이 꽤 비싸 보였습니다. 그는 장래희를 유인해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 실수로 장래희가 개천에 떨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장래희의 모습을 본 배지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진 그는 장래희의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근처 배수관에 유기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마치 장래희를 데리고 있는 척하며 장래희의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합니다. 배지군의 진술이 끝나자 경찰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7번 버스 정류장에 대체 언제 쪽지를 놓고 갔던 거죠? 배지군이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배지군은 장래희가 죽자 18장의 종이의 내용을 미리 적어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 갖다 둡니다. 18번째 쪽지부터 거꾸로 18, 17, 16 이런 순서로 쪽지를 놓아둡니다. 즉, 첫 번째 쪽지가 사실 그가 놓아둔 마지막 쪽지였던 셈입니다. 장창건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눈치챈 배지군은 미리 놓아둔 쪽지들을 이용해 장소를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찰을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칫 경찰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8번째 쪽지를 마지막으로 배지군은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배지군이 미리 7번 버스 정류장 근처에 쪽지를 갖다 두었으니 경찰이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드디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08년 4월 30일 재판부는 배지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창건 부부는 두 번째 아이를 가집니다. 아들 장래희를 잃은 아픈 기억 때문에 장창건 부부는 아이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같은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창건 부부는 자신들과 함께할 때만 아이가 밖에서 노는 걸 허락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숨막히는 간섭과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아이는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개학 전날 밤 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안타깝게도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